증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금이 2시 한 21분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건데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공포심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코로나19 공포감이 재현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드는데, 박준우 KB증권 연구원과 함께 미국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고용지표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발단이. 그리고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 폭을 얘기하는 거겠죠, 속도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우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래 공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에 대한, 그 경제에 대한 시각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 고용지표빨 이 공포이기 때문에 고용지표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7월 고용지표에서는 월 초에 발표되는 지표들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께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되는 게 가장 큰 부분, 두 번째는 실업률이 같이 발표가 됩니다. 이 실업률이 4.25%로 올라섰거든요. 그전에는 4.05%였기 때문에 0.2%포인트 한 달 만에 오른 겁니다.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라는 우려 때문에 우선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는데, 여기에 특히 기름칠을 부었던 부분이 제가 샴의 법칙이라는 한 경제학자가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난 1년 동안의 실업률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지면 침체의 조기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샴의 룰 혹은 샴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모든 투자자들이 그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7월 실업률 지표에서 그 샴의 룰의 발동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높아지니까 정말 경기 침체가 진입한 거 아니냐, 경기 침체의 조기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커진 부분이 시장 참여들의 두려움을 굉장히 자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4.25%라는 수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실업률은 지금 4개월 연속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8%에서 3.9% 올라갈 때는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았지만 왜 4.05%에서 4.25%로, 즉 4.1%에서 4.3%로 올라가니까 왜 시장이 갑자기 침체 리스크를 걱정을 할까? 실업률에는 적정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높은 실업률이다, 어느 임계점 아래에서는 낮은 실업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6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실업률은 어떤 기준점 대비해서 낮은 수준에 위치를 했었는데요. 이 지난주 발표된 7월 실업률은 어떤 기준점을 넘어서게 됐는데,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연준의 전망입니다. 연준이 매 분기마다 경제 전망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을 내놓거든요. 기준금리 전망은 저희가 다플랫이라고 하고,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SEP라고 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이 실업률 전망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 전망을 올해 실업률만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2015년, 2026년 그리고 롱거런이라고 중장기 실업률 전망도 같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 실업률 전망치의 연준이 몇 %였냐? 지난 6월에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업률이 반올림하면 4.3%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숫자는 연준의 중장기 전망, 연준의 중장기 전망이라는 것은 어떤 평온한 상태의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희가 고용시장에서 주목하는 커브가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부인율이 꾸준히 잘 감소를 하다가 최근에는 실업률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이 4.2%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실업률 상승에 왜 그렇게 걱정을 했나, 4개월 연속 상승인데 이제 4.3%라는 레벨이 샴의 법칙에도 해당이 되고 연준의 중장기 전망치도 처음으로 넘어서는 레벨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침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 이게 딱 나왔는데 뭔가 기준선을 오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 온도가 확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 고용 지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여전히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둔화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에서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연령층의 고용시장 현황입니다. 25세부터 54세까지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보시면 둘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고용률은 전체 25세에서 54세의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최근에 81%까지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침체 시기에는 사실은 고용률이 계속 낮아져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 수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자가 많아져서 실업률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새로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왔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요인이 약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나쁜 현상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보면 실업률보다는 고용시장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실업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영구적으로 해고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7월달 고용지표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은 임시로 해고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예를 들면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그 후에 되돌아오는 조건에 해당이 되면 임시적으로 해고됐다라는 항목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포함을 하더라도 0.15%포인트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영구적으로 해고돼서 실업률이 올라갔다기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일을 잠시 쉬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들 좀 자세히 보면 실업률이 높아진 것보다는 실제 고용시장 상황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 시장의 침체 리스크는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비노후 고용자 수, 월간 고용자 수를 놓고 보면 7월 달에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베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허리케인 때문에 실업률엔 영향이 없지만 비농업 고용자 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날씨 요인을 조정을 하면 실제 11만 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 요인도 좀 일시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면 아마 8월달 고용 지표는 실업률의 상승 속도가 최소한 7월보다는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침체보다는 여전히 완만한 경기 둔화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그 아래 공포까지는 아닐 것이다. 완만한 경기 둔화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실업률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이런 부분 좀 두루두루 살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폭, 속도,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정책 실수 아닌가라고 하면서 9월 FOMC에서는 빅컷, 빅스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는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빅컷 50bp 인하 기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bp 인하보다는 25bp 인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빅컷이냐 아니면 25bp 인하냐, 이걸 가리는 것은 침체가 정말 임박했느냐 아니면 침체라기보다는 경기가 둔화되는 정도냐, 이 사실 전망에 따라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50bp 인하를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고,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분들은 50bp 인하를 전망을 할 텐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 상승 속도가 7월만큼 빠를 것 같지 않고 8월에는, 그렇기 때문에 빅컷 기대도
조금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올해 100bp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내 회의가 3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빅컷을 이제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시장 금리도 급격히 하락한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3.8% 아래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가 추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3.8%에서 좀 등락을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결국 침체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으면 금리 하락도 더 커지긴 어렵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경기 둔화 속도가 7월 고용보다 느리다라고 하면 시장의 B컷 인하 기대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도 혹은 연준위원들 입장에서도 만약 50bp 기준금리를 인하를 만약에 9월달에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놀랄 겁니다. 연준위원들도 침체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경제에 우리가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매가 더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위원들은 50bp 인하 가능성도 애초에 낮다라고 지난 7월 FOMC도 얘기를 했었고, 시장에 서프라이즈 충격을 주기보다는 예고한 대로 25bp씩 순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체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속도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궁금한 사항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렇게 연구원님이 잘 분석해 주셔서 일정 부분 좀 마음이 놓입니다. 어찌됐건 시장이 걱정하는 그런 이슈에서는 좀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시작이 그 시장의 우려감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개운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고민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부인은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이번 주도 출동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도 힘내세요.